자, 녹화 시작할게요. 우리 기정 외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재고자산의 그 목적이 판매 목적이라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봤어요. 그러면 상품, 제품 얘네들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 여러 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자, 그 다음에 제공품 기정은 있잖아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걸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급수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제공품 과정도 물어본단 말이죠. 계정의 이름을. 그러면 제공품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돼서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품이라고 또 모르는 사람은 쓸 수도 있고 원재료라고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된 후 그다음에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 그게 제공품이에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원재료는요. 아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지는 않았으나 보유는 하고 있겠죠. 그 자산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그럼 걔 이름은 원재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이런 계정의 설명을 갖다가 주고서 걔가 어떤 계정을 설명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격시험에서의 보기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장품은 제가 유료 여기 주유소 지하탱크 얘기했었죠. 저장하는 거. 저장품 대표적인 걸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모품 아까 우리 했었던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재고자산의 첫 번째 문제는 어떤 형태냐면 우리 회사에서도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사갖고 와야 되겠죠. 우리 상품이 대표적인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를 사갖고 올 때 우리 재고자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재고자산 위에서 얘기한 것들이에요. 만약에 운반비가 된다면 우리 장사할 때 상품을 사갖고 오면서 운반비 들었다면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서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회계 2급에서는 잘 나오는 문제예요. 얘가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운반비가 들었다면 걔는 상품을 사올 때 운반비가 들었으면 상품에, 제품을 사올 때 운반비가 들었으면 제품에, 원재료를 사갖고 올 때 운반비가 발생했다면 원재료라고 하는 재고자산에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포함시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금액, 그 계정 이름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또 회계 처리하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10,000원 주고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차변에 상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상품을 사올 때 운반비가 1,000원 들었다고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분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샀을 때 운반비가 들었다면은 얘 운반비를 차변에 똑같이 상품에 포함시키는 상품으로 쓰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품 1,000원 운반비인데 상품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품 계정에 얘가 두 개가 합쳐져서 나타나겠죠. 상품의 값은 그래서 11,0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그랬으니까 현금 1,000원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운반비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재고자산 상품 사올 때는 상품, 제품 사왔을 때 운반비가 들었다면 제품, 그 다음에 원재료를 사올 때 운반비가 들었다면 여기 원재료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포함시킨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똑같은 재고자산 이번에는 상품을 갖다가 팔았을 때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만약에 10,000원 주고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팔았다는 뜻이죠. 10,000원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품을 팔고 그 고객한테 가서 전달해 주는데 운반비가 1,000원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얘는 회계 처리할 때 회계 담당자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얘는 현금 받고 팔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상품을 현금 받고 팔았다 그러면
현금은 10,000원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쓰게 됐죠. 우리 상품 매출 10,000원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요. 비용에 대해서는 차변에 운반비는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우리 배웠었죠. 얘는 판관비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운반비 1,000원 써주시라는 얘기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지출에 따르면 현금 1,000원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건 왼쪽하고 비교해 보면 상품을 싣고 온 운반비는 똑같이 운반비라는 용어로 이렇게 발생은 하였으나 회계 처리할 때 매입할 때는 이렇게 상품 처리하고 매출할 때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별도로 판관비로 처리하세요. 이 내용이 지금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품 취득원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운반비가 발생한 거를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냐면은, 회사에서 취득하는 자산들이 많을 거예요. 취득자산이 있는데, 이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또는 다른 말로 재비용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비용들 다 취득자산의 자산명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 유일하게 별도로 처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었는데, 그가 뭐였었느냐 하면 이렇게 이름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서 증권 수수료 있었죠. 걔를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꼭 기록해 주세요 라고 했죠. 기본적인 원칙은 이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이에요. 모든 자산의 그 계정은 취득하는 자산 이름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대 비용들이요. 그런데 재비용,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기록하는 유일한 예외사항이라고 지난번에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설명을 해드렸었답니다. 또 까먹을 시간 된 것 같아서 한번 또 생각난 김에 얘기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종류로도 알아봤고, 재고자산을 이제 취득했어요. 취득해 놓은 다음에 재고자산 창고에 1년 내내 쌓아둬야 될까요? 아니면 얘는 목적이 판매 목적이니까 판매를 해야겠습니까?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럼 판매를 하게 되면 걔 판매를 갖다가 했다고 우리 회계 담당자는 또 기록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근데 이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하는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 지워야 되겠네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걸 갖다 우리 상품을 팔았을 때 우리 이렇게 용어를 매출원가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기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원가 6만 원짜리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상품 원가가 6만 원짜리를 갖다가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얘는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은 얘를 갖다가 가격을 써놔야지 또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얘를 14만 원에 팔았어요. 14만 원에 이렇게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원자 표시가 안 되네. 14만 원에 이렇게 팔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리고 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차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14만 원 쓸 거란 얘기죠. 자, 우리 상품 원가 얼마 주고 사왔다 그랬어요? 6만 원 주고 사왔다 그랬잖아요. 이 상품은 이제 팔았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상품 원가로 6만 원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한 금액과 우리 상품 원가로 사온 금액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난 이 8만 원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으로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 이렇게 써줬었죠. 그죠? 자, 결과론적인 의미로 보니까 지금 여기에
상품 우리 사갖고 온 원가가 6만 원 별도로 기록이 됐고요. 그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이 얼마라고 이익이 8만 원 별도로 기록이 됐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는 어느 경우에 이렇게 처리가 되느냐? 이건 나중에 하고,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분기법이라는 용어로 써요. 분기법이라는 용어는 지금 여기 원가하고 이익을 갖다가 나누어서 기록을 했죠. 나누어서 기록했다. 그래서 한자로 분기법 이런 용어로 써요. 여러분 회계 이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전산회계 이론에서는 안 나와요, 이 문제는. 근데 여러분 전산은 실무잖아요. 실무가 아니라 이론 회계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떻게 기록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상품을 여기 6만원짜리 14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그리고 똑같이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차변에 그냥 외상 매출금 14만원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대변에 우리는 그냥 상품 매출, 그래서 매출로 14만원 기록 그냥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상품으로 기록하지 않고 뭘로 기록했어요? 상품 매출이라고 기록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이 매출 금액 안에는 원가하고 이익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포함되게끔 한꺼번에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총기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위에 분기법으로 기록하고 어떤 경우에 총기법으로 기록하느냐? 여기 분기법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상품이 주문 상품인 경우 또는 고가품인 경우, 이런 거죠. 지금 한 달 내내 이 회사에서는 상품이 판매되는 게 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뭐 한 달에 하루에 하나도 팔리진 않는다는 얘기죠. 뭐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러분 관심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얼리, 보석에 관심 있어요? 자, 금은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싸구려 다이아몬드 받을 바에는 안 받고 말겠다, 그죠? 저기 금은방 같은 데서 보석류가 뭐 하루에 한 달에 수백 개, 수천 개씩 팔릴까요? 아니면 몇 개 안 팔릴까요? 근데 이런 거 지금 고가품이죠. 근데 만약에 그 회사에, 그 금은방에 회계 담당자가 있다면 하루에, 한 달에 팔리는 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얘 다이아몬드 얼마 주고 사갖고 원가 팔았을 때 얼마 이익이 남았고, 여유있게 그 하나씩 팔릴 때마다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분기법으로 기록하게 되면 원가나 이익이 바로바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장사가 끝난 다음에 오늘 판매한 금액의 원가는 얼마고 이익은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 요 기록한 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아주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품이 성격이 이렇게 주문 상품이나 많이 고가품 그런 게 아니라 대량 생산돼서 대량 소비된다면, 우리 옆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제가 아주 애지중지 아끼고 좋아하는 이슬이가 하루에 몇 병이 팔릴까요? 그 팔릴 때마다 한 병 한 병마다 원가하고 이익을 나눠서 이렇게 회계 담당자가 기록을 해야 된다면 그 회계 담당자는 아주 바쁘겠죠. 그죠? 아마 그만둘지도 몰라. 왜? 이슬이만 팔리면 다행인데 이슬이 이외에도 팔리는 것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 그런다면 회계 담당자가 그날 이렇게 나누어서 그 팔릴 때마다 회계 기록한다면 맛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돼서 대량 소비되는 이런 회사의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 담당자가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는 이런 형태의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그냥 상품 팔았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품 매출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하기가 쉽겠죠. 왜? 내가 받은 돈 그냥 매출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총기법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물건을 분명히 우리가 팔고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가는 얼마인지, 그래서 이익이 얼마 났는지 알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결산할 때 한 번은 매출원가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팔아서 이익 본 거는 얼마인지 한 번은 반드시 계산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손익구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야지 매출 총이익, 이익이 얼마인지 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상품 계정을 이용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매출원가 구하는 이 방법은, 매출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의 회사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많을까, 밑에 이런 총기법을 쓰는 회사들이 주변에 많을까? 어떤 회사들이 주로 많겠어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우리 회계 처리할 때도 대부분 다 밑에 총기법으로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우리 실무에서도 대부분 다 이렇게 총기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더란 말이죠. 자, 이렇게 처리한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매출원가를 계산한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 총기법에 의한 그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면서 매출원가를 왜 이렇게 구해야 돼요? 물어보면 이게 연결돼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왜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왜 매출원가를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상품 계정을 이용합니다. 상품 계정은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이니까 우리가 총계정 원장 배울 때 원래 지금 여기 기초재고라고 써있는 이 자리에는 전기 2월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재고 자리에는 여기 차기 2월이라는 용어가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산계정 마감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품의 특성상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판매 목적이다 보니까 전기 2월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 재고로 계산해보자. 왜? 지금 매출원가를 계산할 거니까 전기 2월이란 용어 대신에 기초재고,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팔고 남은 재고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재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려면 재고만 있으면, 기초재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올해 팔아야 되니까 상품을 사갖고 온 것들을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단기 매입이라고 쓸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상품을 올해 사갖고 온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 기말재고는 올해 상품을 열심히 팔고 창고에 남아있는 거 가서 얼마나치 남아있나 봤더니 5만원어치 남아있다. 기말재고를 지금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질문할 테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상품을 팔다가 남은 재고가 2만원이 있었어요. 2만원어치가 있었는데 지금 2만원어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장사 올해 한 해 동안 하기 모자르니까 상품을 더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 사들인 상품의 값은 9만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양쪽에 있는 거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한 금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 1년 동안 우리가 팔 수 있는 상품 얼마치를 갖고 있다고요? 11만원어치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1년 동안의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총기법을 쓰는 회사에서는요, 상품이 팔릴 때마다 창고에 가서 얼마씩 팔렸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1년 내내 그냥 팔기만 해요. 자, 그리고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창고에 가서, 창고에서 지금 우리 기말 주고 얼마치 남았는지 그것만 조사하면 돼요. 그러면 창고에 가서 조사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개수 세어보고 단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기말 재고 창고에 얼마 있다 알 수 있죠. 기초 재고는요, 작년 기말 재고가 올해 기초 재고니까 작년에 썼던 숫자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거, 매입한 것만 연락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세 가지 숫자는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렇게 분기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보다 계산하기가 되게 수월하단 말이죠. 왜? 1년에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보세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더해주고 기말 재고를 빼주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이거 우리 지난번에 재무상태표 때 배웠던 우리 차변, 대변의 합계금액 일치해야 된다는 원리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6만원. 금방 됐죠.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해 드렸던 이 용어, 지금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두 개 합친 용어를 제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판매 가능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써드린 이 판매 가능액이 단기에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한 것을 합쳐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한다면 대변에 있는 이 두 가지, 여기 매출원가액과 기말 재고를 더해도 판매 가능액이기는 매한 가지 똑같겠죠. 그죠? 차변과 대변은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판매 가능액이 11만원인 경우 단기 매입액은 9만원이랍니다. 이랬을 때 기초 재고액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기초 재고액 얼마예요? 여기 써져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어렵게 할게요. 이번에는 기말 재고는요 5만원, 판매 가능액은 11만원.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겠습니까? 얼마예요? 왜 이렇게 우물우물들거려요? 아, 옛날에 그 처음 우리 시작할 때 그 대답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좋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기운이들이 다 빠지셔서 그러나? 자,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한 2, 3주 지나고 나서 요거 관련된 문제 나오면 그때 내가 이걸 배웠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매 가능액이란 용어를 알고 있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어렵겠죠. 용어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가능액이 뭐가 판매 가능액이에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한 거, 또는 매출원가에다가 기말 재고를 더한 것을 우린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지금 여기 판매 원가를 계산하라는 만약에 자격 시험 문제에서의 문제 형태가 나오면은 지금 여기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여기 손익구분에 요 문제도 같이 덩다리로 나와요. 왜? 매출액은 지금 우리가 아까 외상으로 매출했던 거 상품 매출 얼마로 해놨었어요? 14만원 해놨었죠? 여기 상품 매출 얼마? 14만원? 이 14만원은 여기 손익계산서의 매출에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갖다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본 것처럼 상품에서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을 했죠.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을 보거나 그 다음에 문제 형태에서 이 표준형 계산 계정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매출원가는 여기 계산된 걸로 여기다 써주게 되면, 자, 우리 이익 얼마예요? 1년 동안 판매했던 거에 대해서 매출원가도 계산을 했고 매출 총이익도 이익도 나왔죠. 그럼 아까 위에서 분기법을 했을 때 따로따로 원가하고 이익을 계산해 준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상품 매출 원가하고 여기 매출 총익 두 개 다 구했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상품 이 계정 차후에 원가 계산 배울 때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얘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붙여 놓을게요. 이거는 원가 계산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표 붙여 놓고 요 모양은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세트로 이렇게 같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매출 총이익밖에 안 나왔지만 이 손익구분에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손익구분 제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있었잖아요. 회계 1급에서는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매출 총이익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손익구분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얘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으실 수 있답니다. 여기 손익구분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립니다. 거의.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네요. 근데 이게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 자, 설명은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뭐 애놀이라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했는데 환출이라면 환은 되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출은 되돌려서 내보낸다. 매입이라고 하면은 상품을 사갖고 왔는데 환출하면은 되돌려 보내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매입, 환출이란 의미는 회계에서 이제 아주 종종 사용될 용어인데 얘는 반품이라는 뜻이에요. 매입, 환출, 반품. 그래서 반품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총 매입에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상품을 10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타 저타 한 이후로 반품 시킬 수 있겠죠. 반품한 금액은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 또 애누리 할인이라고 했었는데 우선 여러분이 애누리라는 용어하고 할인이라는 용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무지 궁금해. 자, 애누리가 뭔가요?
다들 마스크 하고 있고 대답을 안 해 도대체. 어? 얘기를 하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애누리가 뭐예요? 깎아주는 거. 할인은요? 깎아주는 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자, 애누리라는 용어는요, 이런 경우에요. 우선 애누리는 우리 예를 들게 되면은 우선 여기 홈플러스 같은 데 가시게 되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가전제품들 있죠. 근데 그 가전제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저기 여러분들이 거기 진열해 놓았던 것들 100만 원 주고 필요하다면 사겠어요? 아니면 새 거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얼마 주면 사겠어요? 100만 원 주고는 주었다 껴놓도 안 사겠죠. 왜 안 사요? 성능에 이상이 있을까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구경하고 손때 탔다는 거, 근데 그거 티도 안 나. 뭐 깨끗한 걸로 뭐 뿌리고서 깨끗이 닦기만 하면 돼. 그리고 포장은 몰라. 그런데도 거기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은 여러분이 제값 주고 사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기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제값 받고 팔 수 없다는 거 알까 모를까? 그런데 새로운 제품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면,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진열은 그걸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놓여 있던 그런 상품들 걔네들은 쓰레기 봉투에 다 버려요 그냥?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 그 상품, 애누리 상품이라고 해서 애누리 얼마, 얘누리 100만원짜리 20만원에서 80만원 이러면 조금 살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요. 결국 아무런 그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얘가 상품의 가치가 뭔가 떨어져 가지고 제값 주고 사기는 싫은 거, 그리고 그만큼을 깎아주는 거, 그걸 우린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애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자제품들은 솔직히 저 같은 남성들이 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여기 그 화장품 파는 메이커들 있잖아요. 네, 올리브영 갔어요. 그래서 화장 케이스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얘를 사고는 싶은데 화장품 케이스 종이로 된 거 있죠? 거기가 이만큼 구겨져 있거나 찢어져 있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아니 어차피 집에 와서 까고 버릴 거잖아. 왜 안 사? 근데 거기 딱 낌새를 챈 옆에 있는 아가씨가 딱 오죠? 그래서 아 언니 이거 사. 3,000원 깎아줄게. 그럼 홀라당 사야죠? 아니 그냥 해서 버릴 거니까 3,000원 깎아주면 그거 어디야? 안에 들어가 있는 용기라든지 내용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도 사람은 기분에 내 돈 주고 다 돈 내는 거라면 멀쩡한 거 사고 싶지, 뭐라도 조금 구겨지거나 스크래치, 흠집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거 사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값을 깎아주는 거, 그게 뭐다? 애누리예요. 이해 좀 되셨죠? 이런 걸 애누리라고 부른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 누가 사가도 마찬가지니까 빨리 싸게 해서라도 마음 있으면 1,000원, 2,000원, 3,000원 빼줘서 사간다 그러면 빨리 치워버리는 게 좋겠죠. 못 파는 것보다는. 그죠? 자, 이번에는 할인이라는 용어 설명드릴게요. 할인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깎아주는 거. 애누리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깎아주는 거. 뭐가 차이가 있어요? 깎아주는 거. 모르니까. 많이 용어는 흔하게 들었었는데 우리 이제는 회계 담당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이 용어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주변에 홈플러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할인 매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그죠? 거기 가면 다 싸게 주죠. 뭔가 할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뭘 할인해 주던가요? 뭐 할인해 줬어요? 여러분 할인 혜택을 본 거 품목을 한번 얘기해봐요. 지혜씨는 할인 거기 마트 같은 데 가서 샀던 것 중에 할인 샀는데 뭘 할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 주류? 그것도 싸죠? 오케이, 주류. 나 비슷한인가 봐. 애정씨는 그런 마트 가서 많이 혹시 구입했을 때 할인 혜택 본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카드 할인? 상품, 여기 할인 매장 가면 상품에 할인이랑 많이들 붙어 있죠. 금액 5,000원짜리인데 얼마 이렇게 안 붙어 있던가? 정희 씨는 뭐 할인해서 사본 적 있으세요? 식품도 많이 있죠. 우리
이순식 씨는 가나? 그런데 안 가? 가서 뭐해? 음식. 주로 어떤 거? 기억 안 나. 빵, 과자, 과자류. 나는 라면류 많이 사는데. 라면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할인 매장에서 할인 매장이라고 쓰는 이유는 여하튼간에 거기는 상품을 갖다가 한 개 한 개 낱개로 판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걔는 보통 번들 제품이라고 그러죠. 번들은 패키지로 묶어갖고 파는 매장의 형태를 우리는 할인 매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치약을 하나 사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치약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1,000원 그 5개가 하나의 묶음인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사면 얼마죠? 5,000원이죠. 근데 5개를 묶어놓고 4,5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500원 싸게 주니까 할인 맞죠? 이 할인이라는 용어는 대금의 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예요. 대금의 결제. 아니, 우리가 그 할인 매장 가서 우리 대금 결제하는 거 뭐 할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싸게 주는 거지? 보편적으로는 회사에서 상품을 팔고 그다음에 보통 한 달 또는 30일 이내 대금을 입금시켜 주는 게 결제해 주는 게 보편적이라 그랬죠. 근데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이내 입금을 시켜주면 매출한 금액의 2% 할인해 주겠습니다. 깎아 주겠습니다. 그게 할인이에요. 대금 결제 한 달을 기다리면 3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벌써 대금을 결제해 주면 23일 정도가 앞당겨지죠. 그 기간 동안의 이자예요. 이자를 싸게 파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할인 매장하고 우리가 대금 결제 지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치약을 갖다가 하나씩 사갖고 치약 하나 사면 기간 어느 정도 써요? 혼자 쓰면 제가 보니까 2달은 쓰는 것 같은데 한 달로 합시다. 치약 하나 쓰는데 한 달 써요. 한 달 쓰면 내가 치약 가서 하나 사갖고 오고 또 하나 사갖고 오고 5개를 살라 그러면 5개월 걸리죠. 근데 5개 묶어서 팔아버리면 한 번에 4,500원 돈 다 받죠. 그러면 5개월 안 기다려도 되죠. 할인 매장 입장에서는 저한테 개인적이지만 5,000원 상품의 값어치를 주면서 제가 대금을 일시불로 5개월 동안에 회수될 걸 한 번에 지급을 하니까 500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의 이자 비용을 그만큼 빼준다는 얘기죠. 그게 할인의 개념이에요. 그럼 거기 할인 매장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팔 때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묶어서 파니까 대금 결제를 5개 거를 한꺼번에 해버리게 되죠. 그죠? 안 그랬으면 매번 하나씩 사갔다면 오는 빈도수는 많겠지만 돈 들어오는 금액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할인 매장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할인은 뜻도 모르고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할인의 용어는 대금 결제를 원래 우리가 주어진 날짜보다 앞당겨서 먼저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어를 할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회계 업무, 회계 부서에 가시게 되면 거래처하고 상품을 공급해주기로 하는 계약서 같은 게 있겠죠. 계약서에 이런 용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계약서에 상품 대금의 결제 조건에 상품 대금 결제 조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로 해놓고서는요 2, 10 그 다음에 N 3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게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일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산수 배웠던 그런 기억으로, 수학을 배웠던 기억으로 보면은 10분의 2라는 뜻, 그다음에 30분의 n이라는 뜻인데 우리 그 회계 또는 상거래 용어에서는 자, 보편적 이 n은 노멀이에요. 자,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노멀하게 3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게 보통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10일 이내 30일이 아니라 여기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결제를 해주게 되면 결제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2% 이건 2%란 뜻이에요. 2%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런 용어예요, 이 뜻이. 그럼 말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용어 기호만 딱 써도 계약서에서 간단하게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똑같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쓰는 용어까지 포함해서 제가 할인이란 용어까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총 매입액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여기다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총 매입액 외상으로 우리가 상품을 10만 원어치 매입을 했어요. 차변에 상품을 사왔다는 얘기예요. 상품 얼마치요? 10만 원어치 이렇게 사갖고 오고요. 얘는 외상 매입금으로 외상하겠어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 10만 원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반품 또는 애누리 받은 금액이 5,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상품 사갖고 왔을 때 우리가 돈 지급해줘야 될 금액 현재로서는 얼마였었어요? 10만 원이었죠. 그런데 얘 지금 매입 환출 반품이라 그랬죠. 또 매입 애누리 해가지고 5,000원을 갖다가 깎아줬어요, 그쪽에서. 그러면 반품한 거니까 차변에 지금 외상 매입금 10만 원 중에서 얼마는 감소시켜 줘야 되겠어요? 애누리 환출한 것만큼은 금액 감소시켜 줘야 되죠. 외상 매입금 5,000원 이렇게 감소시켜 주면 돼요. 대변에는 그럼 또 뭐라고 써야지 돼요? 대변에다가는요, 여기 계정의 이름이에요. 여지껏 여러분이 회계 계정 외울 때 이건 나온 적이 없지만 이렇게 추가되는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매입 애누리 및 길다 너무. 자, 계정 이름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묶여 있는 계정이에요. 매입 애누리 및 환출 일회각서는 금액 똑같이 5,0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할인도 했네요. 할인도 있으면은 할인한 금액만큼은 여러분 돈 안 줄 거 아니야. 그럼 외상 매입금이 또 줄어들어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 3,000원 이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냐고요? 매입 할인 3,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우리 외상 매입금 지금 발생했던 금액은 여기 처음에 총 매입이라고 하는 외상 매입금 1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매입 애누리 및 환출하고 매입 할인한 금액 8,000원을 빼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지급해야 될 금액은 총 얼마예요? 92,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금액을 갖다가 우리는 순 매입액이라고 부른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총 매입액에서 여기 애누리와 환출, 할인 이 항목을 꼭 빼주셔야지만이 순 매입액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매입액에서 순 매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거에 반대되는 계정인 총 매출액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반품받는 경우 있겠죠. 얘는 매출 환입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반대 거래처의 상호의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총 매입액과 애누리와 환출 할인 빼서 순매입액 계산하는 것처럼 여기 매출액도 똑같은 방법으로 빼줘서 총 매출액을 구하는 것이랍니다.
얘가 어디에서 쓰이느냐고요? 얘가 쓰이는 것은 지금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순 매입액이라고 계산해 놨죠. 순 매입액 계산할 때 여기 상품 계정에 단기 매입은 반드시 순 매입액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을 여기다가 사용하셔야지만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10분 쉬었다가 요거 마무리만 하고 또 여유있게 우리 수리 능력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세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되돌려 보낸다는 뜻이에요. 즉 반품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을 하게 되면 거기 순 매입액이 여기 계산되죠. 그럼 제가 뭘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냐면 일단 요 내용에서는요.
여러분이 회계 이론 문제에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총 매입액에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빼야지만이 순 매입액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그 자산에서는, 또는 수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서는 우리가 총액주의를 사용합니다라는 총액주의를 갖다가 앞에서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일반 원칙이었다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단 말이죠. 바로 그 예 중에 하나가 예예요. 총 매입에 매입했을 때 반품하거나 애누리하거나 할인했던 거 빼지 말고 구입했던 총 금액 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애누리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매입 환출 반품을 했다든지 매입 할인했던 그 금액이 발생했으면 총 매입액에서 요거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두 개의 차이를 순 매입액으로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게 총액주의예요. 자, 우리가 사갖고 왔던 금액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할인받는 거, 애누리한 거 뺄 거 빼고, 그래서 순 매입액이 계산될 수 있도록 딸랑 그냥 여기 쓸 때 뭐 뺄 거 다 빼고 해야 될 게 뭐 등등 하니까, 그래서 순 매입액은 92,000원이다. 순액법으로 순액주의로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따로따로 다 총액 실제로 발생한 대로 기록 다 하고 그 차감한 금액이 순 매입액으로 계산되도록 표시하라는 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 총액주의의 하나의 예란 뜻이에요. 그러면 매입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반대 상품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총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총 매출액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10만원, 용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환출이었다면 반대로 얘는 매출 애누리예요. 팔았는데 애누리를 해줬고, 또는 이번에는 매출 했는데 환입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매출 환입, 매입 환출 처음에 배우실 때는 요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하나 써드릴게요. 매입과 관련해서는 앞에 매입이라는 말이 먼저 붙어요. 매입은 장사를 해서 우리가 사갖고 왔다는 뜻, 입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되돌려보냈죠. 되돌려보내는 건 환출. 여기 입자하고 출자가 반대말이겠죠. 당연히 매입했는데 반품하면 환출, 되돌려보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총 매출액에서, 매출액에서는 말 그대로 매출이 있으니까 매출이 먼저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에 환입이 되겠죠. 출의 반대말. 처음에 매출은 팔았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들어온 거니까 매입 환출, 그다음에 매출 환입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의미는 뭐예요? 둘 다 반품이란 뜻이에요. 반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회계 용어에서는 반품이란 용어보다는 매입 환출, 매출 환입 이런 용어가 종종지 않게 등장하니까 그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 이렇게 써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요. 여러분이 봐두셔야 될 것은 요거 두 가지 금액이에요. 자, 순 매입액, 순 매출액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순 매입액과 순 매출액은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요거 보시죠. 여기 단기 매입 할 때 이 단기 매입에 해당하는 매입했을 때 애누리 할인 다 빼주고 순 매입액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요. 여기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출액도 순 매출액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기 순 매입액 계산할 때 용어만 한 번만 써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봐요. 단기에 상품을 갖다가 지금 상품을 이렇게 10만원어치 매입했어요. 그리고 여기 운반비 만원이 발생했고요. 그러면 그리고 애누리 3,000원 발생했고, 그 다음에 반품
반품 1,000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할인 얘도 1,000원이라 할까? 1,000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를 줘야 되나요? 여기 11만 원에서 상품값은 다 그렇게 할까? 우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상품값은 요 두 개가 합쳐져야지 상품값이 되겠죠. 그죠? 상품값은 11만원. 그 다음에 애누리, 반품, 할인. 얘는 빼야 되는 요소겠죠. 마이너스 해야 되는 요소. 운반비는 상품에다가 더해 줘야지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죠? 얘는 더해주는 요소. 이렇게 구분할 줄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 매입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기 써주면 되겠어요? 총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된다? 상품값하고 운반비, 부대비용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얘네들은 빼줘야 되겠죠.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교재에서 설명해 냈던 그런 항목들이니까 여기에 순 매입에 순 매출액을 기록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그냥 총 매입액이나 총 매출액 이런 용어가 아무것도 없고 또 애누리, 할인, 그다음에 매출 환출 이런 용어가 아무것도 없이 매출액, 매입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면 얘는 순 매입액과 순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이 기말 재고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